예, 성범죄 뇌물 의혹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2013년 무혐의 처분 이후에 5년 반 만으로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대질신문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편 경찰이 가수 승리 씨를 입건한 지 60여 일, 17번의 조사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전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 출범한 지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오늘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고요. 김 전 차관은 오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최 변호사님,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의자로 부른다. 이거는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피의자로 소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소환을 해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네. 어느 정도 그간의 윤준청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로 인해서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재수사를 권고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에 재수사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이게 뇌물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재정 신청까지 기각된 바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의미 있는 수사가 가능할 것인지 이러한 우려들도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피의자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봐서는 검찰이 어느 정도 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입증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러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번 한 번 이외에도 앞으로 좀 여러 차례 더 소환 조사를 할까요? 그렇죠. 오늘 이제 소환 조사를 아마 굉장히 장시간 할 것으로 보여요. 뇌물죄가 지금 우선 집중이 되겠지만 뇌물죄뿐만이 아니라 이 성범죄 관련된 것들도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지금 이 윤중천 씨의 진술과 김학의 전 차관의 진술이 조금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배치되는 부분들을 오늘 조사한 이후에 뭐 대질신문도 필요하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대질신문 전에도 한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조금 진술을 위해서 조사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예, 김학의 전 차관이 언론에 이제 모습을 드러낼 텐데 예전에는 사실 비공개로 이렇게 해서 그렇죠. 뭐 병원에서 조사도 하고요. 예. 그 자택 뭐 조사한가요? 뭐 그렇게 그랬었죠. 사실은 뭐 언론 노출되지 않았는데 사실 예.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예. 언론에 나올 텐데 예. 글쎄요, 본인의 혐의를 지금 김학의 측 쪽으로부터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 뭐 출석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으로 제가 볼 때는 출석해도 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발언을 해서 그 발언이 본인의 수사에 뭐 불이익을 주게 되거나 아니면 부담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과 발언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냥 늘상 그 피의자들이 들어올 때 하는 말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그 말만 하고 다른 질문에 답변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윤중천 씨가 입을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특히 뇌물 관련하고 성 접대 관련해서는 예. 입을 조금씩 열고 있는 것으로 지금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김학의 전 차관이 예전에야 뭐 정권의 비호를 받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나올 수 있었지만 이번에도 과연 법망을 빠져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윤중천 씨 같은 경우에 본인도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본인이 모든 걸 뒤집어써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윤중천도 본인이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진술을 할 것이고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증거와 연결시켜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예. 언젠가 김학의 전 차관도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중천 씨 사실 이번에 김학의 전 차관과 굉장히 많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진술에 더 많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나온 주요 진술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지금 이 재수사가 권고된 것이요. 뇌물과 관련돼서 권고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사의 핵심이 뇌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예전에는 윤중천 씨가 아예 김학의 전 차관과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수사가 새로 진행되면서 예상과는 달리 새로운 진술들이 속속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는 뭐 아파트와 관련되어서 어떠한 대가 관계와 있어서 아파트에 대해서 투자를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물론 예. 그 당시에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파트가 결국은 분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뇌물을 약속한 것 그리고 뭐 현금을 얼마를 한 500만 원을 지급했다 아니면 한 하박의 그림을 줬다 이러한 진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뇌물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뇌물과 같은 것들을 줬다라고 보이는 어떤 여성의 제3자의 진술만 있었는데 직접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더해서 지금 성범죄와 관련되어서는 피해자들이라고 하는 진술들이 나옴과 동시에 예전에는 이것이 사본이었기 때문에 식별이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동영상의 원본이 지금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범죄와 관련되어서도 조금 더 의미 있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방금 이제
아파트 관련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파트를 제공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이제 윤중천 씨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 제공되는 거 상관없이 이게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뇌물죄가 성립하나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뇌물을 그러니까 주고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여하기로 약속을 하거나 달라고 약속을 한 경우, 요구를 한 경우, 이 경우에도 다 뇌물죄가 되기 때문에 예. 물론 대가관계가 있고 주기로 했지만 결국은 사업이 안 돼서 못 줬다 하더라도 결국은 뇌물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가성인 것이죠. 그래서 뇌물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은 수사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이제 검찰에서의 향후 수사의 중점이 될 것으로 어떤 식으로 편의를 봐줬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편의를 봐줘야 되고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 그렇기 위치에 때문에 그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이러한 관련된 이 아파트와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로 편의를 봐줄 수 있었는가 또 편의를 봐주기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강력하게 관계를 부인했다가 윤중천 씨가 입장을 바꿔서 네. 새로운 진술을 하고 있는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윤중천 씨 입장에서는 김학의한테 돈을 주냐 안 주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본인의 범죄 행위도 지금 여러 가지로 연결돼 있어요. 예. 뭐 사기 이런 사건 때문에 사실은 구속영장이 물론 그게 청구했지만 기각이 됐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다른 사건으로도 윤중천을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럼 경찰이 협조하는 부분이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는 판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김학의 전 차관이 빠져버리면 여러 가지 소명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경찰이 조사하고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악의를 맞춰가는데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횡설수설하고 동문서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도 아니고 저 얘기도 아니고. 그런데 경찰이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또 본인이 일정 부분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이 됐을 경우 윤중천 씨 입장에서는 그걸 계속 부인하는 것은 본인한테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예. 어쨌든 본인이 김학의 전 차관이 압박을 행사해서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김학의 전 차관이 요청했다고 요구했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본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고 있는 거죠. 결국 예.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범죄 혐의를 약간 줄이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김학의 전 차관의 요구도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강하게 얘기하면서 본인도 피해자의 한 부분이라는 부분을 또 강조하기 위한 이런 이유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관련된 진술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조 변호사님, 그 뇌물에 검찰이 초점을 맞춰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아마도 공소시효 때문일 것 같아요. 이 뇌물 액수가 전체 어느 정도 될 건지 그 부분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공소시효 관련이 있다면서요, 이게? 그렇죠. 이 뇌물과 관련돼서 지금 크게 두 가지가 하나가 뇌물이고 하나가 성범죄입니다. 예. 성범죄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들의 재정 신청까지 갖다 기각됐기 때문에 유죄를 입증할 만한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새로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라 뇌물죄로서 이번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재수사를 해라 권고를 했는데 뇌물죄는 가로막혀 있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입니다. 왜냐하면 뇌물죄 일반적인 공소시효는 10년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일들이 지금 2007년과 2008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수사를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어차피 의미가 없는 수사가 돼서 수사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뇌물죄의 총 액수가 10억 원이 넘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돼서 형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횡령의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500만 원 화백의 그림뿐만이 아니라 지금 윤중천 씨가 그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지목이 되었던 한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는 과정에 돈이 있는데 이 돈이 한 1억 원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김학의 전 차관이 이것을 포기를 해라라고 했으면 과연 이 포기를 한 것이 제3자에게 뇌물을 공유한 것이 되는 것인가? 즉 제3자에게 뇌물을 공유한 것이 김학의 전 차관에게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제3자 뇌물 공여죄가 인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어디까지의 이 뇌물이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뇌물죄와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10억 원이 넘어야 15년이 되는 겁니까? 1억 원이 넘어야 1억 원이 넘어야 1억 원이 15년. 넘어야지 네, 맞습니다. 15년이 네.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공소시효는 범행이 발생한 그 시점부터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뇌물 같은 경우는 어떤 행위가 있는 시점부터 보는 겁니까? 아니면 의사를 표시한 시점부터 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한 입증이 좀 필요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러니까 뇌물 수수는 줬을 때이고요. 의사의 표시, 그러니까 수수까지 안 되고 의사의 표시만 해도 뇌물죄이기 때문에 이때는 의사의 표시입니다. 근데 이 뇌물도 단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만 준 것이 있고요. 뇌물을 지속적으로 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경제적으로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돈을 주고받는 현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에 준
준 시점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준 시점을 또 기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 같은 경우,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러한 이 뇌물과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의 시점인지 또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 김학의 전 차관 오늘 성범죄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 동부지검 모습 화면으로 함께 보고 계신데 정말 많은 취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차량이 도착한 것으로 보이고 잠시 후에 차가 도착해서 문이 열리면 5년여 만에 이렇게 검찰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김학의 전 차관의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조사단에서의 권고 사항에서 계속 출석을 요구를 했었는데 출석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시 입장을 바꿔서 수사단의 출석 권고에서는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입장이 바뀐 배경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조사단 같은 경우에는 의무 출석이나 이런 부분이 검찰은 아니잖아요. 예. 조사단은. 근데 이건 검찰은 수사기관이에요. 만약에 출석을 안 하게 되면 언제든지 출석 요구서라든지 아니면 강제 집행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론을 봤을 때 본인이 출석을 안 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안 예, 수는 최신 있다고 보시죠. 봅니다. 예,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이 동부지검에 출석하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오전 10시에 출석하기로 했는데 조금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만 기자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이거 방금 잘하냐? 우리는 자유로운 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주장하는 여성들은 정말 모르는 거 맞습니까? 김중천 씨가 금품 줬다는데 이는 정말 심한 검찰은 경찰의 우정 엄벌하라! 공정한 인간이냐? 인간이란 덕덕이 해야 왜 세상 본인 맞습니까? 만들어? 윤중천 씨랑 어떤 관계십니까? 윤중천 씨가 금품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주장하는 여성들은 정말 모르는 거 맞습니까? 윤중천 씨가 금품 줬다는데 인정하시는 점만 예. 성범죄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 동부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어떤 관계냐, 윤중천 씨와 또 성범죄 피해 여성에 할 말이 없느냐 이런 얘기 질문했는데요. 성실히 조사 임하겠다 이 한마디를 남긴 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글쎄요, 최민호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예상대로 기자들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뭐 통상 하는 대로 또 검찰 출신 아니겠습니까? 뭐 어떻게 방어를 할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저 포토라인에 서서 본인의 어떠한 얘기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절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항상 하는 것과 똑같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한 것이고요. 이번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 뇌물죄와 관련되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을 것인데 첫 번째는 이 대가성과 관련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일단 윤중천 씨와는 원래는 모른다라는 그 입장이었는데 과연 그 입장을 고수할지 여부는 좀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윤중천 씨가 거기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고 또 새로운 동영상의 원본이 나왔는데 그 원본의 장소가 윤중천 씨의 별장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조금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뇌물과 관련되어서는 본인 스스로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대가성을 부인을 할 것이고요. 또 특히 아까 말씀드린 여성과 관련된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에게 그것을 대가를 준다 하더라도 전혀 나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고 또 그 여성 모르는 사이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것으로 보이고 성범죄와 관련되어서도 지금 전혀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해당 여성들도 알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예전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혐의가 아직 뭐 입증된 건 아닙니다만은 한때 검찰총장으로까지 거론된 사람이 5년 6개월 만에 검찰에 피의자 신문을 출석을 했는데 성실히 조사 임하겠다 이 정도의 얘기다. 글쎄요, 사회적으로 많은 뭐 물의를 일으켰다면 일으키고 많은 논란도 있는 상황인데 그 답변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답변이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정말 최소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합니다. 이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범죄 행위를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방어하는 입장이니까 범죄 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런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고위공직자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말은 정도는 하는 것이 저는 예의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청자들은 국민 앞에. 근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사과하는 모습은커녕 지금 태도 보세요. 저렇게 들어와서 그냥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들어가고 말았는데 국민들 볼 때는 참 가슴이 아플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런 분들이 과연 그러면 국민 앞에 본인의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논란이 돼서 과거사 진상조사 있는 조사를 다시 하라고 하고 검찰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다시 해야만 하는
2013년에 왜 제대로 수사를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지 이 부분에서 국민들은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중천 씨와의 진술이 엇갈린 부분이 있다면 검찰이 대질신문도 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대질신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높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요? 대질신문이 바로 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차관의 수사를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에 각각의 진술에서 어긋나는 부분들을 잡아야지 대질신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예. 그렇게 각각의 진술하는 과정에서 사실 대질신문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질신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버닝썬 수사 사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라고 하는데 어제 가수 승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경찰에 신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피의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데 예.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연루가 돼 있잖아요. 승리 같은 경우에 최정훈 씨나 아니면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성 관계된 성 동영상 관련된 이런 제목만 관련돼 있고 유인석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횡령 문제하고 성접대 문제와 관련이 돼 있지만 승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문제에 다 관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조사 기간을 길게 좀 잡고 여러 정황들과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 예.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하나 또 영장 신청하고 나중에 또 사건이 다 조사하고 영장 신청하고 이러는 게 좀 번거로울 수도 있고 또 한꺼번에 해야 범죄 행위가 좀 가중이 돼서 본인한테 적당한 형량이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수사를 마무리하고 승리가 여러 군데 연루돼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군데 연루돼 있는 모든 수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하려고 시간을 좀 오래 끈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변호사 입장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피의자 신분으로 10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또 7차례, 17차례 경찰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경찰이 혐의 입증을 자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조사를 한 건 좀 이례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구속영장으로 혐의로 신청을 한 것이 성매매 알선거 횡령인데요. 이 성매매 알선거 횡령이 좀 수사가 어렵습니다. 특히 성매매 알선 같은 경우에는 그 성매매가 있었고 이 성매매에 관련된 그 자금을 승리 씨가 지원을 했다 아니면 장소를 지원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 진술이 성매매를 한 사람이 진술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처벌받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증거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 경찰이 수사기관이 17차례에 걸쳐서 관련된 여성들의 진술을 받고 한 것이에요. 여기에다가 또 횡령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횡령만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특정을 해야 돼요. 자금이 얼마가 어디에서 예. 어디로 자, 저는 들어가는지. 잠깐만요. 집단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최정훈 씨가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지금 법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왜 혐의 부인하셨습니까? 네, 집단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최정훈 씨 오늘 영장 실질 심사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한 모습 지금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면서 이 카카오톡, 정준영 씨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했던 인물 중 한 명으로 그 내용이 밝혀지면서 그 안에 있던 집단 성폭행 의혹이 하나둘씩 밝혀져서 결국 이렇게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아마 오늘 오후 늦게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승리 씨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신청 혐의 내용을 보니까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법률상의 횡령 혐의 이렇게 쓰여져 있었는데 횡령과 관련돼서 특가법이 적용되는 이유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특경가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 횡령의 금액이 높으면 가중처벌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최소 5억 이상이어야 특경가법을 적용을 받는데 이 수사기관이 횡령과 관련된 이 수사를 하면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것이 이 횡령의 금액이었어요. 근데 그 금액이 그 관련된 버닝썬에서 몽키뮤지엄으로 흘러가거나 다른 곳으로 흘러갔는데 이것이 승리 씨가 얼마인지 유 대표가 얼마인지를 딱 특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승리 씨와 유 대표를 경제적인 공동체를 묶은 거예요. 이 묶으면서 총 나갔던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경가법의 횡령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홀딩스의 공동대표 유모 씨도 같이 영장이 신청이 됐는데 승리 씨는 어느 정도 혐의를 좀 부인하고 있고 유 씨는 인정을 한 성폭력 관련해서 성범죄 성매매 관련해서 성매매 관련해서 그런 상황인데 자 이게 본인도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쪽은 이게 인정을 하고 한쪽은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 어떻게 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더 거짓말을 한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예컨대 성매매를 했다고 지금 지목받고 있는 여성들이 그걸 인정을 했어요. 열 몇 명이나 지금 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돈이 넘어간 정황이 있어요. 물론 승리는 그 돈이 호텔 숙박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중간책이 있거든요. 그 중간책에 돈이 승리가 입금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유인석 씨 입장에서는 부인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경찰이 그 증거를 들이대고 이런 증거가 있는데 거짓말 계속하면 되겠느냐 했을 때 아마 인정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경제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몽키 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100% 주식을 유리홀딩스가 갖고 있어요. 그걸 같이 또 운영을 했잖아요. 여기서 또 횡령도 했었고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승리가 계속 발뺌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될까?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유인석 씨가 이미 증언을 했고 진술을 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과 돈이 넘어간 진술이 있는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승리가 계속 발뺌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인석 씨 그리고 승리 모두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인데 만약에 이제 검찰이 청구까지 해서 구속영장 심사를 하게 된다면 과연 발부가 될 가능성에 있어서 이렇게 한 사람은 인정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부인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그럼 결과적으로 좀 갈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둘 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는데 만약에 한 명이 발부가 된다면 승리 씨겠죠. 왜냐하면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증거인멸인데 승리 씨는 부인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횡령과 관련해서 아직 금액이 다 특정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린사무라든지 버닐선에서의 직원들이라든지 아직 금액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과 소위 입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둘 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돼서 외부에 있는 상황에서 유 대표가 마음을 돌려서 진술을 바꾸게 된다. 승리 씨와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에서의 상당한 영향을 미칠 증거인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정을 한 유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번복을 혼자 밖에 나와 있으면 번복을 안 할 수 있는데 승리 씨가 같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번복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아마 증거인멸을 예로 들어서 승리 씨를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나만 더요. 관련해서 윤모 천공 있잖아요. 경찰총장이 했던가요? 유착 의혹 관련해서 일단은 뭐 문제가 없다. 이거는 뭐 김영란법 부정청탁 금지 수수 관련해서 문제가 될 게 없다. 접대받은 건 별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는 것 같은데 자 이대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뭐 다른 추가 의혹을 지금 경찰에서 조금 더 잡고 수사를 계속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저는 경찰이 지금 비난받을 수 있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모 총경 같은 경우에 전혀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로 처리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4차례 골프를 같이 쳤고 6차례 식사를 했어요. 골프 치는데 얼마든지 제가 뭐 골프를 안 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식사 비용이라든지 콘서트 티켓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산했길래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지 모르겠고 이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맨 처음 이 사건이 터질 때도 문제가 뭐였습니까? 경찰과 유착이 계속 문제가 됐었어요. 아니 그 당시에 처음에 김모 씨라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제대로 본인이 도리어 경찰에서 파출소에 잡혀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경찰이 뒤를 봐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찰에 대해서 무혐의를 했다?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 저는 이해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이 만약에 무혐의를 처리했더라도 저는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국민적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된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검찰이 이걸 수사를 인계하거나 하면 수사 지휘를 해서라도 이 경찰 유착 관련 부분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증거 인멸 의혹 관련해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변호사님. 이게 참 글쎄요. 대기업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 어느 정도 해석을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좀 뭐랄까요? 이걸 놀랐다고 해야 될까요? 증거인멸의 수법도 그렇고요. 이제 보안 책임자가 어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증거인멸과 은닉 이건 뭐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어제 보안 책임자가 증거인멸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 보안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인천 송도에 있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에 핵심 자료를 묻은 뒤에 마루로 그 위에를 덮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는 뭐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형 자체도 낮지는 않지만 지금 증거인멸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고의분식 회계 혐의를 받고 있고
보고 이 고의분식 회계를 한 이유가 지금 경영 승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경영 승계를 그럼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더욱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에서 핵심이라고 또 꼭 집어본다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통해서 그 분식회계를 통해서 누가 이익을 받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경영권 승계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하고 바이오로직스, 바이오에픽스가 왜 그런 분식회계를 했겠습니까? 좀 더 가치를, 기업의 가치를 부풀려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을 좀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유였어요. 그게 이유였고 거기에는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뇌물수수 관련해서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대법원 판결 남겨놓고 있잖아요. 그 사건과도 저는 연결이 돼 있다고 봐요. 그 모든 게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일모직의 주가를 좀 부풀려가지고 어쨌든 더 많은 주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본인한테 유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구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도 그룹 차원에서 연관이 안 돼 있다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위 보안 직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그 회의실에 바닥에 마루를 뜯고 거기다가 노트북이죠. 노트북 20대 그리고 서버 이걸 숨긴다? 개인 판단으로 이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거기에는 아마도 회계 관련된 것들이 담겨 있을 거예요. 아마 노트북 20대에는 회계 관련된 직원들이 일했던 그 자료들이 들어있을 거고요. 그건 아마 왜냐하면 분식회계 같은 게 드러나게 되면 결국 이 모든 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아마 증거 인멸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을 텐데 그 정도까지 주도 면밀하게 했다고 하면 위에 그룹 차원에서의 지시나 아니면 그룹 차원에서 개입이 없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판단입니다만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속된 보안 담당 직원 사실 실무진급이라서 지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윗선의 지시 없이 혼자 독단적으로 이런 판단을 했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심이 들다 보니 관련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좀 어느 선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임원에 대해서 2명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임원 1분과 또 보안선진화 TF 임원 1분 이분들이 지금 관련되어서 회사 직원들의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그러면 이 임원의 2명까지가 끝이냐? 그게 아니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이미 삼성바이오 에픽스의 임직원 2명도 구속이 된 상태이고요. 또 지금 어저께 보안업체의 대리급 직원 1명이 구속이 됐고 지금 임직원 2명 구속영장이 신청돼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증거를 인멸한 것을 어떻게 지금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하기 시작했냐면 삼성 SDS 직원이 이러한 증거인멸과 관련되어서 내가 이러한 증거를 지시해라 이러한 것을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삼성 SDS가 어떤 회사입니까? 정보 처리를 하는 회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 에픽스 거기에다가 지금 삼성 SDS 기업의 그룹의 전체와 관련되어서 이런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단순히 한 회사의 임직원에서 끝나는 것인가 검찰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다수의 정황을 검찰에 포착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요.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단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